안녕하세요. 제게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질 법한 일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여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거쳐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장, 폐, 식도, 대동맥 등의 수술을 맡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입했죠.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사명감을 느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30즈음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병원과 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겨를을 못했었어요.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동료 의사가 딱 어울리는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솔로 생활을 해온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만남에 나섰고 1살 연상인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는 얼굴도 선하고 성격도 조용하며 차분했어요. 운명의 짝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확신하게 되었고 저와 그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결혼하여 100년 가까운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애인이 계셨어요. 세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서로 끈끈한 관계로 보였어요.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히 아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외는 외과 의사 커플로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재력되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부유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왔으리라 예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그이는 힘든 성장기를 겪었고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기가 애정결핍에 시달린 과거를 고백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형이 워낙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비교만 당했지. 엄마는 더 하셨어. 나더러 형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한심한 돌연변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지. 성장기 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사랑받지 않은 상태로 성장했죠.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형이 모든 것을 독차지해서 내가 낄 틈이 없었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다들 너무 하시네. 그깟 공부가 뭐라고 차별을 하는지? 내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장남이 최고였거든. 어쨌든 성인이 되어도 집에서 내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어. 늘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어. 그리고 뭐라 하기는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은 모두 내 힘으로 이뤄낸 거야. 우리 집이 조금 부유하다고 지원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난 결코 10원 하나도 받지 못했어. 그 안에서 여자분이 하는 말씀과 고향 시어머니분께서는 그 옛 말씀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고맙게 됐어요. 둘 사이에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당신 여보. 사랑하는 남준지님이 혼자서 이렇게 큰 사업체를 세웠고 키워오셔서 자랑하는 마음이라니 정말 대단하고 생각이 깊으셔요. 만일 그 마음이 가족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면서 더 크게 일하고 계셨다면 하시지만 아무도 당신의 그 일을 인정하거나 자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버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시댁의 아들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당신과 같이 이런 감정 결핍 있는 사람도 엄두 못 낸다 하고 말씀하시나 봅니다. 제가 있다면 너를 옆에서 멋있게 응원하고 보살필게요. 내 존재로 인해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며 행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고백을 들은 후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아버님에게만 신경을 쓰시고 있었고 남편과 대화할 때는 바닥을 보거나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제 사업이 확장되었어요. 매출도 증가했고 직원들도 늘어나서 꽤 번창해졌어요. 수고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아버님의 병원 이야기로 돌리며 매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칭찬을 시작하셨군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며느리의 병원이 아주 잘 된다면서
이 모든 것은 내 실력 있는 아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의사 선생님은 인물까지 출중하니 어떤 환자라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 내 아들이지만 참 잘났다는 말이야. 그래도 제 남편처럼 스스로 성공한 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차린 것이었지.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시어머니는 연세가 여전히 다 되어 간다고 하시며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 내외에게 주셨어.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집까지 아버님의 명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는 먹고 지내는데 지장 없고 잘 사는 편입니다.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는 했지만 형제를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것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자 남편과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드님이 있었고 우리는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사업가와 의사 부부이기 때문에 꽤 빠르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와서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에게 며느리 역할을 강조해 주셔서 매주 한 번씩은 반드시 시어머니 집에 가서 가사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물론 가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지만 남편에게 관심을 좀 더 많이 주길 바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아주버님의 아들과 제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일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둘째,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띨띨하냐? 의사인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응당상장을 도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큰 손주를 봐라.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한 것도 모자라서 교육청에 응시한 공모전에도 입상을 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커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아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회 같은 것 준비할 시간에 놀이터에서 더 많이 뛰어놀게 해준다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키우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신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기 교육을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놀게 해줬다가는 망한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은 곧 죽어도 장손이 최고로 똑똑하고 잘났다며 제 아들을 깎아내렸어요. 남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시댁에 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될 거라고요.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이 시대는 남편의 사업과 제 병원 일 두 가지도 너무 잘 풀려서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을 크게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회사 업무로 출근하고 아들과 함께 작은 놀이공원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간 놀이공원에서 아들의 키가 130cm를 넘어서 바이킹과 같은 위험한 기구를 타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여러 기구를 타보고도 전혀 두렵지 않다며 가장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자고 손가락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무서워서 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같아요. 다른 놀이기구를 타자고 했더니 그것을 타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여러 번을 실랑이 끝에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다고 해요. 이윽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빙빙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너무 재미있다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제발 빨리 끝나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고의 안전바늘 등 뒤에 있어 양손을 벌려 잡은 채 어지러움을 참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놀이기구에 결함이 있었나 봐요. 벽과 기구가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모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계속 물었지만 다행히 아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전하는 놀이기구는 제 손목을 벽에 여러 번 부딪혀 고통의 비명을 지르던 중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기절했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손목 다음으로 볼 제 손이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신이 드시나요? 괜찮니, 자기야? 내 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왜 오른손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놀이기구에 결함이 있었나 봐. 당신 손이 절단된 사고가 났어. 내 손이 절단됐다고? 그럴 리 없어. 깨어나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나를 안정시키려던 남편이 말려봤지만 이미 미쳐버린 내가 손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실로 들어온 간호사가 안정제를 놓고 잠들게 했어요.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서 남편을 안아 펑펑 울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몇 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 남편이 선물해준 의수를 손목에 차고 있어요. 여보, 당신 왼손 크기에 맞춰서 주문한 거야? 거야. 우와, 이게 의수라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걸 볼 때는 대충 보고 말했는데 이렇게 보니 진짜 손 같다. 고마워, 자기야. 앞으로 힘들겠지만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남편이 위로와 선물에 큰 힘을 얻게 된 저는 아내와 엄마로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마주했는데 녀석이 자기 고집 때문에 제가 다친 거라고 오열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라. 저는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 손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대답하며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다행히 내 아들은 내 의사로서의 일을 두려워하거나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주 나의 가짜 손을 잡아주었고 이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흉부외과 수술 전문가로 일하던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의사 대신 진료 업무를 맡아도 된다는 배려를 해주었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손이 하나 없어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여 의사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에 대해 소식을 들었음에도 시어머니와 아무런 연락 없이 남겨두었던 배우자 양부와 양모께서 얼마 뒤에 저녁을 함께하러 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빠서 찾아갈 수 없었다는 핑계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실망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이해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의사를 그만뒀으니 자주 뵐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저희 부부를 예뻐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둘째야, 앞으로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나랑 내 형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쇼핑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 동서야. 나도 요즘 일주일에 3일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나와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해줘. 손도 잃고 의사도 그만뒀으니 많이 우울한 마음이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돌봐주시니 감사하네요. 더할 나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나면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 형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저와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많이 서운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로 많은 감정이 풀리더라고요. 사고 이후로 저의 성격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졌는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부터 조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형님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답니다. 동서, 이리 와봐. 빨리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 솥단지 뚜껑 좀 열어봐. 라고 하더니 형님이 제지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의수로 연락 후 뜨거우니까 자네를 부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얼른 가짜 손으로 열어봐네. 의수는 무게에 잘 못 버티는데. 알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의수로 솥단지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의수가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뚜껑은 형님의 발로 떨어져 버려진 식기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뜨거웠어요. 동서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거 가져오라고 했다고. 기분 나빴던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동서의 발을 살피시고 매섭게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채내서 시큰둥하셨어요. 과에 싸운 놈. 밥을 먹이려는 형님께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고 하더니 일부러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결코 아니라고요. 제 손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 바보년이 언제까지 핑계대느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결국 저는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이제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오늘 일들이 모두 제한테로만 느껴졌고 시어머니와 사돈의 막말과 손질도 나를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괜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저를 쫓아낸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일은 흥분해서 실수했다며 사과를 하셨다고요. 둘째야, 어제의 일은 잊고 넘어가고 우리랑 시장이나 보러 가는 것이 좋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집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래, 그럼 어서 건너오세요. 저는 다시 좋아진 기분으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두 사람과 나란히 걷게 되자 잃었던 소속감을 느꼈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마주치자 형님이 손짓으로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께 형님을 소개하고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이래야죠. 녀석은 좋을 것 같아요. 며느미가 의사에게 얼굴까지 예쁘다고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까 친구들이 입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걸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괜히 며느미 없이 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소문이 돈다면 서로 좋은 일 없을 텐데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못마땅한 걸까요? 내 소문이 나도 창피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아, 이제 그만하자. 빨리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셔요. 앞서 걸으셨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붙어서 걸려고 하면 보폭을 넓혀서 떨어지셨습니다. 서운한 기분이었지만 꾹 참고 뒤로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짐을 들게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비닐봉지를 들었더니 손가락이 아파서 그렇게 짐을 들면 우리가 의술로 손가락을 꼈으니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거야 하시며 제 손가락에 비닐봉지를 걸어주셨습니다. 남편이 튼튼한 의수로 바꿔주어서 떨어뜨릴 일은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예전이었다면 화를 내거나 대들었을 텐데요. 성격이 바뀌어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모든 장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빈손으로 나왔고 나만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가 초여름이라 땀을 흘리며 낑낑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동서가 걸음을 멈추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 이게 뭐야? 껌을 밟았잖아. 아, 이거 비싼 구두인데. 아, 진짜 또래기야. 새아가 껌을 밟았나? 누가 길바닥에 껌을 뱉어서 우리 며느리 기분을 망치게 한 거야? 이거 바로 떼지 않으면 나중에 굳어서 잘 안 떨어질 텐데
안 되겠다. 둘째야, 내가 껌 좀 떼라고 하세요. 하지만 손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의수가 있잖아, 그게. 내 진짜 손도 아닌데 좀 쓰면 덧나느냐 뭐 하고 있어? 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껌 뗐다는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많이 보시며 빨리 행동하라는 눈빛을 쏘아대셨습니다. 그래서 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동서의 구두 바닥에 붙은 껌을 의수로 뗐어요. 참 쓸 데가 많아서 좋네. 장바구니도 손가락 아프지 않게 들 수 있고 껌도 뗐어. 다음에 뭐로 써먹을지 기대가 된다. 동서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수고했어. 자, 그럼 그 가짜 손으로요. 장바구니를 들어야 해? 형님, 너무 무겁다. 나눠서 들어도 돼? 의사인 줄 아는데 왜 이런 장바구니를 들라고 하는 거야? 환자들을 살리는 손하고 내 가짜 손이나 동급이래. 어이가 없어. 둘째야, 요령 좀 피우지 마. 조금만 들면 죽지 않는다고. 손 하나 없는 너를 사람처럼 키우려고 훈련하는데 내 말대로 다 들어라. 결국 저는 본전도 못 찾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뒤쫓았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제게 재료 손질을 다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제 손이니까 제 기르는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겠어요. 해보라고 일러주셨니치만 그러한 취급은 계속되었고 이상하게도 제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를 장을 볼 때나 집안에서 손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셨어요. 외출하거나 쇼핑을 할 때는 제를 배제하고 다녀오셨죠. 그렇게 불임을 당하며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 혼자 짐을 낑낑대며 들고 갔습니다. 걸었다. 튼튼했던 재수가 툭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생선이나 계란 등 많은 재료들이 망가져 말았습니다. 야, 이 손병신아. 이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초치가 얼마짜리인 줄 아나? 도대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모든 짐을 제가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랍니다. 형님은 선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데도 뭐라 하시지 않고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소리가 나며 제 얼굴이 돌아가 버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병신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의사 며느리야, 손에 냄새 나는 생선을 갖고 싶냐고 하는 거야? 너는 의사도 해봤는데 그런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걸 보니, 그리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너가 짐을 드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맨날 제 부려 먹을 때만 찾으시고 형님하고 쇼핑하거나 놀러갈 때는 부르지도 않으시잖아요. 제가 장애인이라 집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건 모를 줄 아셨나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과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동서가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다시 철푸덕 바닥에 쓰러지자 동서의 쌍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신이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하라면 할 것이지. 어디서 어리광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장애인인 자네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려고 교육하는 거라고 몇 번을 일렀어. 그런데 우리가 노예처럼 부렸다고 참나. 병신이랑 어울려주는 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어디서 대들어. 형님 말씀 다 하셨어요. 자꾸 말 끝마다 병신이라고 하시는데 한 번만 그만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무엇이 그리 유명하신가요?
병원을 열어두신 것도 다신하신 아버지의 재산으로 마련하신 거 아닌가요?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임에도 손을 아껴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동생이 떨어뜨린 생선을 집착 없이 공격하셔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순간이동이라도 하고 싶었죠. 두 분의 목소리가 시장 안으로 우두커니 들려오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시어머니의 등에 던졌어요. 어찌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되는 건가요? 아저씨는 저희 할머니와 첫째 며느리가 아주 유명해요. 둘째 며느리가 손이 하나 없다고 개무시하고 그를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의수로 짐을 들게 했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때린 것도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자 주민들은 거세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이에 부담을 역시 주민들에게 발이 아니라 팔로 한쳤어요. 이 무식한 인간들아, 남의 진밀에 왜 캄나라, 대나라야 내가 내 며느리를 교육하는데 왜 니들이 신경 쓰냐고? 어머님을 무시하세요. 원래 못 배운 것들이 영웅심리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용의 일부는 읽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다만의 장문으로의 수정이 어렵습니다. 더 간결하고 명확한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각자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생선, 달걀, 양파, 과일 등 다양한 물품을 던져 시어머니와 동서를 거짓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일어나 의수를 시종일관으로 행해주었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죠. 나중에 현관문이 열리며 숨을 고르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래, 그이는 핸드폰 화면을 내 눈앞에 보여줬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오늘 있었던 저와 시어머니, 동서의 사건을 글과 사진으로 남겨둔 게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동서에 붙은 껌을 떼는 사진과 장바구니를 드는 모습들까지 게시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니 주민들이 그동안 자료를 모아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담합해서 올린 글을 남편이 보게 된 거야. 자기야, 이게 그러니까? 왜 그동안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 엄마와 형수가 잘 지내고 있다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끌려다녔는지 미안해.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한 후 내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렸고,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해선 안 될 것만 같아서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옳은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것을 읽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앞으로는 우리 집 식구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노력해봐도 이 인간들은 변하지 않을 걸 알기에 나도 오늘의 경험으로 간신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 절대 어머니와 형님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 좋아. 그러니 나는 우선 이 인간들을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올게. 당신에게 준 상처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가서 진실 좀 밝혀야겠어. 안 돼. 하지 마.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아니,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난 당신의 남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저녁은 아들이랑 먹어. 그이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걱정되는 제가 아들 손을 잡고 뒤를 따라갔어요. 큰일이 나기 전에 남편을 말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발 늦어서 이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가구와 가전제품, 주방용품과 집기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깨져서 널뛰어져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쌍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또한 시어머니와 동서는 겁에 질려 거실 구석에서 몸을 수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신 내 아내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눈을 가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있는가 했더니 남편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와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와서 우리는 집이 아닌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는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 상담하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동서를 마주쳤어요. 저는 못 보았다고 지나가렸는데 두 사람이 제게 붙잡았어요. 야, 이 병신아.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아들과 나를 의절하게 만드니까 속이 후련하냐고, 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서방님을 어떻게 조종했길래 그날 일을 치게 하느냐? 손 하나 없는 병신들이 제주도 많아. 그만들 하세요. 저는 이제 두 분에게 끌려다니면서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남이니 말 걸지 마세요. 라는 말에 마지막으로 말을 전하고 떠나려는데 두 여자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아, 어머님. 형님, 이 일을 봐주세요. 이 비열한 여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고 합니다. 너처럼 이 여자는 밤새도록 엉덩이를 치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오늘 사단을 내자고 합니다. 심히 견디기 힘들어서 흠신을 열심히 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주던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서 양쪽 머리채를 잡아주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상단 부부와 하단 부부는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사자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호하고 집까지 호송해 주어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돌아왔네요.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가 내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대로 돌려주러 왔다며 문을 열라며 협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여자로 보지 않아 두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의수며느리 사건은 널리 퍼져갔습니다. 누리꾼들은 시어머니의 집과 아주버님 내외의 병원 위치를 찾아내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시비는 쉽사리 처벌할 수 없어서 잠시 말리고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이 아주버님 병원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게 되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환자들은 그 아주버님 병원 앞에 왔음에도 시위 내용을 보고 발길을 돌려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힘은 대단했어요. 한 달 내내 쟤를 위해 시비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병원의 환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소문이 퍼졌을 때 시위가 철수되었는데 몇 달 내내 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는 신상까지 다 털려서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버림당하게 되었죠. 오갈 곳이 없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말자며 거부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고 집을 잃고 장남에게 버림을 당한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양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나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세월이 참 잘 지내셨나요?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더니 정말 미안합니다. 살만하네요. 그전에는 제가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바보 같은 순간들이었죠. 세아가 그건 내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야? 손이 하나 없는 너를 강하게 교육하려고 한 거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저를 위한 교육이라고요, 어머님.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형님이랑 짜고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건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이 모양이라서 할 말이 없구나. 용서를 빌면 날 받아주시겠나요? 늙은이 시아버지는 가난하여 갈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주었는데 버리고 떠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비굴하게 말씀하시자 남편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애간심을 다하던 큰아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며 화가 나시겠죠. 하지만 제게는 3내내 그런 감정을 품고 살아왔어요. 형과 차별되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었죠. 엄마가 나에게 한 것이라고는 열등감과 분노, 애정 결핍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내까지. 그렇게 괴롭히셨으니 오만정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당신과 모좌지간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 당장 꺼지세요. 그 잘난 장남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빌어봐요. 그럼 방 한 칸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의 확언을 듣고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 시간을 되돌린다면 절대 너를 내 형과 다르게 키우지 않을 거야. 많이 늦었지만 제발 날 용서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어미가 부탁하마. 아니요, 나한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죽은 지 오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 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일은 인과응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라지세요. 소년아, 내가 좀 말려봐라. 너는 착한 아이잖니? 심의를 다시 팔아달라고 말 좀 해주겠니? 어머님,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나도 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을 절대 용서하고 받아줄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시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제 아들에게까지 빌덕니다. 우리 손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니? 엄마와 아빠한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해줘라. 할머니, 싫어요. 매일 우리 엄마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고 할머니가 내 머리를 쥐어박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과 함께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강제로 아파트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유한 재산 200만 원으로 반지하 방을 빌게 되었으며 재활용품을 모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가정에서 살던 그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았으며 도와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버님 내외는 광주 어딘가에 새로운 병원을 세웠는데 인터넷에서 파장이 너무 커서 병원 운영이 시작부터 어려웠다고 해요. 신세계 다 털리고 인터넷에서 불매운동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 환자들은 그 병원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월세만 몇 달 밀리면서 큰 손해를 보고 병원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보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 망신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시어머니와 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매장된 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남편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의사의 길을 걷게 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장애를 가진 의사들도 많다고 하니 수술은 못해도 진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재능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당신도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의사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엄마는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되겠어요. 그럼 내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선생님께도 알려야겠죠. 남편과 아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남편은 목 좋은 상가에서 제 흉부외과를 제공해 주었죠. 그 결과 수술을 대신할 후배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병원의 원장으로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답니다. 과거의 큰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기억들을 잊고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리고 아버님까지 연관된 이야기를 포함하여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내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적어 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했고 살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때는 우울하고 어두워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천만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는 저를 도와주신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동네 이웃들께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밝게 이끌어 주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꼭 저희 병원을 찾아주세요. 성심성의껏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안녕히 지내세요. 음악을 즐기시는군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나요? 혹은 어떤 곡을 추천해 드릴까요?